안녕하세요. 순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서운했던 일, 선택에 대한 후회, 아쉬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자꾸만 괴로워지는 거죠. 법륜 스님은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이 생각들을 덜어내야 한다고 합니다. 참견은 빵으로 날려버려. 오늘은 이 책에서 법륜 스님의 조언과 그에 대한 저자의 깨달음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한테 왜 그랬어? 떠나보내기.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한 여성이 스님에게 질문했다. 저는 미래에 대한 불안도 크고 과거에 대한 후회, 예를 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대학을 좀 더 좋은 데로 갔으면,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갔으면 하는 후회가 때때로 들어 괴로워요.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지 스님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울먹이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괴로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듣는 내가 다 마음이 아팠다. 스님은 그분을 지그시 바라보며 대답했다.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했다. 옛날 생각 안 하면 되지. 괴롭고 싶으면 자꾸 옛날 생각하면 돼요.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왜 열심히 안 살았을까 생각하면 자꾸 괴로워지는 거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고개 흔들고 안 해야지. 스님은 여전히 울먹이는 여성에게 물었다. 기쁘게 살고 싶어요?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녀는 기쁘게 살고 싶다고 대답했다. 스님은 그럼 미래에 대한 걱정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매일 아침 눈 뜨면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루를 시작하면 돼. 내가 말대꾸를 하거나 입 바른 소리를 할 때마다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너도 시집가서 애 낳아봐. 지 자식 길러봐야 엄마 마음을 알지. 엄마 말대로 시집가서 아이를 낳았다.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 더더욱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 조그맣고 여리디 어린 아이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니, 이렇게 예쁜데 엄마는 나한테 왜 그랬지?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에게 어쩌자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나 몰라? 내 아이가 사랑스럽고 소중해질수록 엄마에 대한 생각이 깊어졌다. 잊고 있던 어릴 적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다. 아이를 볼수록 행복하면서도 괴로웠다. 목욕을 시켜주다가도,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다가도 문득문득 옛날에 비슷한 상황들이 떠올랐다. 아이가 커갈수록 그 나이 때쯤에 내가 떠올랐다. 행복한 기억들도 많았지만 아픈 기억이 더 선명하게 떠올랐고 점점 더 커져만 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어릴 때의 나로 돌아가 있었다. 또 그게 서러워 눈물을 흘리다 혼잣말을 했다. 왜 그랬어? 응? 엄마, 나를 왜 그렇게 힘들게 했어? 어린 나를. 너무 괴로웠다. 마음이 찢어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었다. 숨이 막혀 죽을 것만 같던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러지? 싶었다. 왜 자꾸 돌이킬 수도 없는 과거로 돌아가 굳이 아픈 기억을 끄집어내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거지? 그러고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래서 뭐? 그게 뭐? 네 마음 아픈 건 알겠는데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건 그렇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 건데? 답이 생각나지 않았다. 온통 아픈 과거에만 빠져 있느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내가 한심하게 느껴졌다. 그동안 뭐 했나 싶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마저 들었다. 내 기억이 확실한 건가? 행복한 일도 많았을 텐데. 확실한 것으로 믿고 있는 내 기억마저도 의심하기 시작했고, 이 기억들이 왜곡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더 이상 마음 아팠던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생각이 나더라도 깊이 빠지지 않도록 했다. 행복했던 때를 찾아보기로 했다. 불행해 보이기만 했던 나에게도 행복했던 때가 있었다. 매번 인상만 쓰고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내 기억 구석구석에 웃고 있던 엄마,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던 엄마가 있었다. 그래서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래서 뭐?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냥 그랬다고. 개그맨 유재석과 조세호가 진행하는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반 시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퀴즈도 푸는 프로그램이다. 한 번은 60년이 된 이발관에 들렀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이발사이셨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할머니께서 유재석의 손을 잡고는 지압을 하기 시작하셨다. 두 사람의 손 상태를 보더니 유재석에게는 건강하다고 하신 반면 조세호에게는 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물어보셨다. 두 사람은 깜짝 놀랐다. 유재석이 옆에서 이 친구가 의외로 고민이 많다고 하자 할머니는 무심한 듯 한마디를 툭 던지셨다. 오늘만 살면 되는데 왜 스트레스를 받아? 아팠던 과거를 곱씹어 본들 뭐가 달라질 것이며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부터 걱정한들 무슨 도움이 될까 싶다. 다 던져버리자. 과거와 미래는 각각 제자리에 두고 나는 오늘 여기에 충실하면 된다. 이발소 할머니의 말처럼 법륜 스님의 말처럼 오늘만 열심히 살자. 매일 아침 아, 오늘도 살았네.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알아주길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법륜 스님에게 한 여성이 질문했다. 남편이 돈을 못 벌더라도 제 마음만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은 대답했다. 아이고, 그게 돈 벌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데. 상대가 자기 마음을 알아준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기도 상대 마음 몰라요. 내 불편한 것만 생각하지. 그런 기대는 너무 큰 기대 아니겠습니까? 욕심 중에도 상욕심이에요. 마음을 알아준다. 어떻게 저렇게 큰 꿈을 꾸셨을까? 듣고 있던 여성분은 머쓱해하며 다시 말했다.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는데 보면 또 자꾸 기대를 하게 되니까 힘들더라고요. 스님은 거기에 이렇게 답했다. 아무 기대도 하지 마요. 내 기대가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해답을 얻지 못한 듯한 표정을 짓는 여성에게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부처님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면 나는 영원히 부처님의 노예가 되고 하느님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면 나는 영원히 하느님의 노예가 되고 남편이 나를 알아주길 원하면 나는 영원히 남편의 노예가 되고 부모가 나를 알아주길 원하면 나는 영원히 부모의 노예가 돼요. 노예가 될 뿐만 아니라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 현실에서 그들은 안 알아주니까.
내가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건 그냥 어리석은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돼야지. 누가 어떻게 해주길 원하는 건 자기를 고통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행위일 뿐이에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하다. 불안하고 화도 난다. 화를 내자니 쪼잔해 보일까 화도 못 낸다. 참고 있자니 우울해진다. 그러면 속수무책으로 그 사람이 싫어진다. 또 내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전혀 모르기에 다시 화가 나고 억울해진다. 무한 반복이다. 스님에게 질문을 던진 여성처럼 나도 남편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랐다. 내가 회사에서도 힘들고 집에 돌아와서도 힘들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애쓰고 있다는 것을, 둘 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랐다. 기대와 달리 남편은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많이 섭섭했고 화가 났다. 내가 뭐하러 이렇게 열심히 사나 싶어 우울했다. 다 의미 없게 느껴졌다. 남편이 싫어졌다. 더 이상 남편에게 뭔가를 기대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듯했다. 기대를 놓기 시작했다. 알아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며 스스로를 달랬다. 남편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알아주면 되지 않나 싶었다. 알아주지 않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것을 바란 내게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마음이 좀 편해졌다. 생각해보니 나도 남편의 마음을 잘 몰랐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았다. 내가 가진 힘듦이 훨씬 더 커 보였기 때문이다. 남편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을까? 자기가 처한 상황이 그 무엇보다 힘들었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의 힘듦을 알아달라고 했던 건 나의 이기심이었음을 깨달았다. 법륜 스님의 말씀이 맞는 듯하다. 남편이 내 마음을, 내 힘듦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 나는 남편의 반응을 주의 깊게 살폈다. 말투, 눈빛, 미간의 찡그림 하나하나를. 그의 반응에 따라 나의 기분은 오락가락했다.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을 때는 네가 그렇지 하면서 혼자서 분노를 사겼다. 그랬다. 내가 노예를 자초하고 있었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던 것이다. 너무나도 어리석었다. 마음의 변화가 생겨서인지 남편은 나에게 많이 달라졌다고 했다. 내가 달라졌으니 이젠 당신도 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다 부질없음을 알기에 마음을 곧 고쳐먹었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을 없애는 것은 쉽지 않다. 순간순간 실망하고 서운해진다. 그럴 때마다 에휴, 그럼 그렇지 싶은 마음이 절로 생긴다. 그러나 마음이 괴로워지기 시작할 때 이젠 스스로에게 말을 건다. 몰라주면 좀 어때? 알아준다고 뭐 뾰족한 수 있나? 그러면 마음을 다잡기가 쉬워진다. 사실 돌을 닦는 심정이기는 하다. 마음만 편해질 수 있다면 뭔들 못하겠는가. 오늘도 기도한다. 알아주길 바라지 않게 해주세요.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중학교 시절 굉장히 기억에 남는 선생님 한 분이 있다. 그 선생님의 수업 시간은 그날 선생님의 기분에 따라 어느 날은 1시간 내내 웃다 끝나기도 하고 어느 날은 1시간 내내 벌벌 떨다 끝나기도 했다. 그날 선생님의 기분이 어떨까 하는 문제는 우리가 종잡을 수 없는 영역이었다. 수업 시작종이 울리고 선생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는 선생님의 표정부터 살펴야 했다. 밝은 표정이면 다행이다. 어두우면 오늘 조심하자 라는 마음이 절로 들었다.
다행이다 싶은 날에도 정신은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던지는 재미없는 농담에도 크게 웃어주는 건 잊지 말아야 했다. 어쩌다 아이들 반응이 좋지 않을 땐 재미없어? 이상한 애들이네. 이게 얼마나 재밌는 건데. 애들이 수준이 떨어져. 라며 한순간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기분이 안 좋은 날은 교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히스테리가 시작되었다. 왜 이렇게 떠들어? 종이 울렸으면 빨리빨리 자리에 앉아서 수업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할 거 아냐. 이런 날이면 1시간이 마치 10시간 같았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답을 못하기라도 하면 아주 모욕적인 말을 들어야 했다. 애들이 왜 이렇게 멍청하냐? 다들 썩은 동태 눈을 해가지고는. 무슨 큰 죄라도 지은 것처럼 아이들은 죄다 고개를 푹 숙였다. 선생님은 그 모습조차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막말을 쏟아냈다. 아니, 이걸 왜 몰라. 촌놈들은 이래서 안 돼. 도시 애들은 지금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해. 너네랑은 차원이 달라. 선생님은 걸핏하면 도시 타령을 했다. 내 귀에는 마치 나는 도시에서 도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할 사람이지 여기서 이러고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한탄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선생님은 이럴 때 꼭 누구 하나를 호명했다. 그러고는 그 학생에게 또 다른 질문을 했다. 호명당한 학생은 당연히 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대답을 못할 아이를 골랐기 때문이었다. 그러고는 모든 걸 쏟아냈다. 마지막에는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했다. 너네 엄마도 참 한심하다. 너를 낳고도 좋다고 미역국을 먹었을 거 아니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랬다면 선생님의 패드립 하면서 엄청난 이슈가 됐을 일이다. 막말 선생님 이외에도 신곡감인 교사들이 그 시절엔 꽤 많았다. 너 오늘 잘 걸렸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기분도 더러웠는데. 라며 별일 아닌 일로 꼬투리를 잡아서는 애를 죽도록 팬 선생님도 있었다. 본인도 스스로 인정했지만 학생들이 보기에도 이는 체벌이 아닌 분풀이에 지나지 않았다. 타깃은 항상 공부 못하는 애, 혹은 자주 말썽을 피우는 애였다. 어릴 때 엄마는 종종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겼다. 물론 그때는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도 없었고 그게 뭔지도 몰랐지만 이제와 생각하니 그랬었구나. 내가 쓰레기통이었구나 싶다. 마음속에 화가 생기면 엄마는 그 화를 들고 어쩔 줄을 몰라 했다. 화가 생기는 족족 가까이에 있고 제일 만만한 나에게 그대로 던져버렸다. 엄마는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너는 도대체 하는 게 뭐야? 남의 집 자식들은 다 알아서 척척 잘도 도와준다는데 이건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뭐 잘한다고 할까봐 나서길 하여간. 저거 봐라 저거 봐. 잘한다. 엄마가 던진 쓰레기는 어린 나의 가슴 속에 차곡차곡 쌓여갔다. 그것들은 점점 무거워져 나를 짓누르기 시작했지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다. 그렇지만 엄마처럼 어딘가에 마구 쏟아내고 싶진 않았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게 어떻게 그 무게를 감당해냈나 싶다. 엄마에게 가끔 예전 일을 물어볼 때가 있다. 어느 정도의 원망을 담아서. 엄마가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왜 그런 거야? 엄마가? 그랬잖아. 생각 안 나? 몰라. 나는 기억도 안 나. 어제 일도 생각 안 나는데 그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야. 억울하게 짝이 없다. 기억이 안 난다고? 나는 30년 넘게 잊지 못하고 있는데. 엄마는 40년 전에 시부모님이 했던 말, 아빠가 무심코 던진 말, 명절 때 형님, 동서들이 했던 말까지 다 기억한다. 그때 어떤 상황이었고 그 사람 표정이 어땠는지까지도.
그런데 왜 본인이 나한테 한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그보다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이럴 때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기억은 나지만 모른다고 하는 걸까? 고민 끝에 내린 나의 결론은 이렇다. 기억이 안 나는 거다. 왜냐하면 어떤 생각이나 의도를 갖고 던진 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몇십 년 전에 길에 버린 쓰레기를 기억하지 않는다. 엄마도 그런 게 아닐까? 외려 기억하는 게 더 섭섭하고 무서운 일일 수 있다. 그건 어떤 의도를 갖고 던졌다는 뜻일 테니까. 나는 엄마가 생각 없이 던진 쓰레기를 무슨 의미 있는 물건인 양 버리지도 못하고 차곡차곡 쌓아두었다. 그러고는 생각날 때마다 꺼내보았다. 왜 나한테 이걸 줬을까? 하면서 말이다.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누가 나에게 쓰레기를 건네주면 어떻게 하는가? 뭐 하는 거야? 하고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든가 쓰레기통에 버린다. 감정 쓰레기도 마찬가지다. 내가 안고 있을 필요가 없다. 상대에게 그대로 돌려주든가 이상한 사람이야. 오늘 재수가 없네.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리면 된다. 그러면 하루 이틀만 지나도 쓰레기를 받은 일조차 기억나지 않는다. 이 간단한 걸 몰랐던 탓에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당연히 대신 감사하게도. 나는 오랫동안 감사라는 말을 잊고 지냈다. 누군가에게 고맙다는 말도 쉽게 하지 못했다. 쑥스럽기도 했고 꼭 말로 해야 하나 싶은 마음도 있었다. 또 한편으로는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내가 그만큼 했는데, 혹은 내가 딸인데, 내가 와이프인데 이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주변과 비교하며 다들 이 정도는 받고 있는데 나만 덜 받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모임에 멋진 가방을 들고 나왔다. 사실 나는 브랜드를 잘 알지 못한다. 가방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이런 나와는 달리 친구들은 금세 알아봤다. 뭐야 이거? 새로 샀어? 예쁘지? 나 고생했다고 남편이 하나 사줬어. 대박, 완전 예뻐. 꽤 비쌀 텐데. 조금 되더라고. 근데 너 뭘 했는데 고생을 했대? 야, 같이 살아주는 게 고생이지. 세상에, 고생은 나도 하는데. 게다가 나는 일도 같이 하는데. 이런 순간 나는 뭔가 싶다. 나도 가방 하나 받아야 하나? 아이가 돌이 되기 전에 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일을 다시 시작했다. 너무 어린아이를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싶진 않았고 그렇다고 더 쉬다간 일을 다시는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이런 나의 상황이 안쓰러웠는지 엄마는 선뜻 아이를 봐주겠다고 했다. 둘 다 앞으로 닥칠 많은 어려움을 그때는 알지 못했다. 아이를 맡긴 후로 엄마와 나는 자주 부딪혔다. 엄마는 매일 입버릇처럼 힘들다는 말을 했고 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늘 엄마의 눈치를 살펴야 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들지는 짐작을 하고도 남았다. 젊은 나도 하루 종일 아이를 보면 몸이 부서질 것 같고 혼이 빠져나갈 것 같은데 엄마는 오죽할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 아이에게도 같이 있어주지 못해 미안했고 자주 죄책감을 느꼈다. 일은 하고 있지만 마음은 엄마와 아이에게 가 있었다. 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에 시간이 갈수록 지쳐갔다. 맞벌이하는 다른 집들은 다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다. 주위를 둘러봐도 나와 다를 바가 없었다. 친정엄마나 시댁에서 아이를 맡아주거나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겼다. 다들 잘만 맡기고 일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힘든가 싶었다. 한 번은 나처럼 친정엄마에게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는 동료에게 물었다. 친정엄마도 많이 힘드시겠어요. 예상 밖의 답이 돌아왔다. 저희 엄마는 워낙 애기들을 좋아해서 심심하지 않고 오히려 좋대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행이네요. 매일매일 힘들다고 하는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힘이 더 빠졌다. 엄마의 고마움은 점점 나의 힘겨움에 묻혀 빛을 잃어갔다. 많은 것들이 당연하게 느껴졌다. 엄마가 아이를 봐주는 것도, 아빠가 아직 일을 하는 것도, 남편이 직장을 잘 다니고 있는 것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도, 내가 아이를 낳고 다시 일할 수 있는 것도. 그런데 이상하게도 날 보며 부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났다. 엄마가 애도 봐주시고 좋겠다. 아빠 아직 건강하신 건 복이야. 지금이 행복한 거야. 남편도 이제 자리 다 잡았겠다.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애 건강한 게 최고야. 너는 일도 하고 부러울 게 없겠다. 나는 전혀 행복하지 않은데.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 속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라 생각했다. 어느 날 한 강의에서 고마움의 반대는 당연함이라는 말을 들었다.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지만 그날따라 왠지 이 말이 다르게 다가왔다. 그런가? 내가 너무 많은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나? 강사는 하루에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는 감사 일기를 써보라고 했다. 그날부터 바로 실천해 보려는데 막상 쓰려니 감사한 일이 별로 없었다. 그날 감사 일기에는 3가지를 다 적지 못했다. 오늘 좋은 강의를 듣게 되어 감사하다. 나를 성장시켜준 부장에게 감사하다. 그날 이후로 꼬박꼬박 감사일기를 써보기 시작했다. 쓸 것이 정 없는 날에는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적었다. 이렇게 적고 나니 정말 살아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졌다. 살아있으니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살아있으니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동안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던 것들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볼 수 있음이 감사했고 만질 수 있음이 감사했다. 이런 것들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매일 학교에 잘 다녀오는 아이가, 성실한 남편이, 건강하게 옆에 있어주는 부모님이, 내가 할 일이 있음이, 이런 모든 일상이 깨지지 않음이 감사했다. 그리고 조금씩 행복해졌다. 내 마음이 편해진 게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해졌나 보다. 내가 행복해지니 주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내 그 변화가 다시 고마워졌다. 지금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당연이란 말이 올 자리에 감사하게도를 넣어보자. 당연히 내 옆에 있는 것 대신 감사하게도 내 옆에 있는 것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것 대신 감사하게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당연히 받는 것 대신 감사하게도 해주는 것으로. 그럼 지금까지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져 존재조차 잊고 있던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당연한 일이 어디 있을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부터 행복은 멀어지기 시작한다.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잘 자요.